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조중동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스만 가지고 그런 거야. 예? 그리스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거를 막 이제 떠들어대. 예? 그리스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우리가 유로존을 갈 때, 유로존 위기가 금융이 터지기 전에는요, 유로존 엄청나게 찬양했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예? 제 동료들도 국제금융정보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유행했던 게 뭐냐면 동북아도 그러니까는 경제통합으로 가자. 한중일부터 해가지고. 예? 그래서 유로존을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로 해가지고. 예? 근데 그러다가 금융이 유로존이 터지는다면은 유로존을 이건 문제가 많은 모델이야.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의 수준입니다. 이게 학자들의 수준이야. 지금은 그래서 경제통합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지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야. 좀 관심 있는 분들은요. 노무현 정권 때까지 얼마나 이거 그러니까 경제통합을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동북아 경제통합 뭐 얘기하면서 저 통합 이런 얘기를요. 그 사람들 지금은 다들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입 닫고. 예? 이건 기본적으로 유로존이 지금은 비난거리로 그러니까 특히 뭐냐 그리스를 거기에 숨은 의도는 뭐냐? 재정통제 이데올로기입니다. 재정통제 이데올로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 깨시민들은요. 자, 이거 봐보세요. 유로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건데 아일랜드랑 스페인은 독일보다 더 그러니까는 재정 적자도 아까 국가 채무고요. 재정 적자도 더 안전. 아일랜드는 흑자였잖아. 흑자. 스페인도 위기 터지기 전에 흑자였었어요. 짙은 파란색이 스페인이니까요. 독일은 오히려 만성적인 적자로 계속 됐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만 트집 잡는 거야. 그리스가 이제 적자가 가장 크다 보니까는. 근데 같이 유로존 위기 터졌었던 아일랜드나 스페인은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입 닫고 앉아 있어. 이탈리아도 굉장히 높았던 적자 국가인데 이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잖아. 예? 이게 무슨 과학이야? 이게 무슨 논리냐고요? 예? 자, 이게 뭐냐면요. 국가채무 추인데요. 2008년도가 금융이 터졌을 때잖아요. 그 이전까지 보게 되면 우회가 저머니, 프랑스, 네덜란드까지 이게 소위 북유럽 국가잖아요. 여기서 독일과 프랑스는 금융이 터지던 무렵에 한 65%에서 68%잖아요. 국가채무가. 근데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일랜드나 스페인은 40%도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국가채무 가지고 유로존 위기를 설명을 해? 예? 유로존 위기 설명하냐고요. 그렇죠? 이들 나라들이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은 그 이후야. 금융위기 이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국제금융시장에는 자금들이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다 도피를 하죠. 그러니까 이 남유럽 국가들이 들어왔던 돈들이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갈 때 주로 은행들한테 빌렸던 것들. 독일이나 프랑스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나 이런 데다 포르투갈에다 빌렸던 은행들한테 빌렸던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은행들이 이거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할 돈이 없는 거야. 예, 경상수지가 적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는 채권 발행해가지고 채권 발행, 자금 발행해서 은행에다 투입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급증한 거예요. 그럼 국가 재정의 그러니까는 악화는 금융위기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잖아요. 결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봐보세요. 이 유로존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재정 수지도 보게 되면 적자가 스페인, 아일랜드는 흑자 국가들이에요. 흑자 국가잖아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오히려 적자했었고 평균인데. 근데 경상수지를 보게 되면은 완연하게 구분되잖아. 남유럽 국가들은 다 마이너스고 북유럽 국가들은 다 플러스고 경상수지가 문제였던 거야. 경상수지로 그러니까 이게 경상수지 적자가 가다가 갑자기 외부적인 충격이 금융이란 충격이 오면서 자금들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그 돈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은 뭐예요? 외환보유액인데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 국가다 보니까 외환보유액이 부족했던 거야. 예?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존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먼저 유로존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유로존은 통화동맹이잖아. 단일 통화, 유로화를 그러니까 사용하기로 먼저 합의를 본 거야. 그리고 점차적으로 경제통합으로 나가자. 통합으로 확대해 나가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본이동이 막 자유화된 상황 속에서 달러 영향력이 막강하잖아요. 개별 국가로는 대응하기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는 사이즈 키우자 이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경제 규모를 사이즈를 키우자 이거죠. 그래서 유로화를 도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통합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미국인이 아니면 한국인이 외국에다 투자할 때는 뭡니까요?
수익률 차이도 고려해야 되지만은 환율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예? 미국 사람이 한국에다 주식 투자한 다음에 여기서 주식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다시 달러로 바꿔나갈 때 환율이 중요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 시장에 투자했다가 거기서 주식에서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달러로 회수하는 과정, 아니, 원화로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환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로존은 뭡니까요? 유로화를 도입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율 변동의 위험성이 없어져 버린 거야. 독일에 있는 은행이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은행에다 돈 빌려줄 때 뭘로 빌려줘요? 유로화로 빌려주잖아. 거기다가 또 회수할 때 뭘로 회수해요? 유로화로 회수하잖아.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돈들이 그러니까는 많이 이동을 한 거죠. 많이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는 어떤 나라로 이동을 했느냐? 국채 수익률이 높은 나라들. 국채 수익률. 그거 바로 뭐예요? 아니요.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나라들은 되게 어떤 나라들입니까? 예? 되게 그 나라의 경제력이 경상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약한 나라들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산업 경쟁력이 낮은 나라들이. 예? 아까 그리스가 초창기에 굉장히 높았던 것처럼요. 예? 우리가 무역 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되고 경상수지 적자되게 되게 되면 금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듯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저희 소위 신용도가 낮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다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하면서 금리가 높았던 나라의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거의 붙어져 버렸던 거야. 유로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그 대신 그 돈이 들어온 돈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습니까? 인플레이션도 야기하고. 근데 그 돈들이 되게 어디에 들어갑니까요?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간 거야. 부동산 시장 붐이 분 거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금도 상승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역 경쟁력은 더 떨어지죠. 경상수지 악화는 더 심해지죠. 그러다가 외부에서 충격이 딱 발생한 거야. 어떤 충격이요? 금융이란 충격이 딱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자금들이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도피를 하죠.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에서 빌려준 돈들을 회수를 한 거야. 은행들이. 예? 회수하니까 그게 스페인 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에서는 그 돈을 갑자기 빠져나가니까는 그 돈을 상환할 돈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은행이 파산하는 거잖아요. 파산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가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 자금을 투입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급증을 한 거야. 이거인 거예요. 금융시장 통합의 결과인 거야. 예? 유로존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 통합이 미국보다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유로 지역이고 빨간색이. 유로존이 훨씬 더 됐다니까. 왜 그렇습니까요? 아니 경제 규모가 커진 데다가 돈이 움직일 이동 요건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같은 통화를 사용하니까 미국에서 쉽게 얘기해서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 투자하는 거 똑같은 거야. 달러로 투자해서 달러로 회수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통합이 급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유로화 도입하고 난 이후에 유로존에서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 들어온 돈들이 일단 경제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GDP를 증가시켜요. 그리스가 제일 많이 증가했잖아. 독일이 그러니까 제일 낮게 증가했잖아요. 예?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그게 건설붐을 일으키던 뭘 하든 간에 그게 막 이제 사람들이 노래면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는 소비도 늘 게 아닙니까? 자기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GDP를 증가시킨 거야. 그 이 혜택을 보고서는 야 통합 잘했어 막 이랬던 거야. 이랬던 거예요. 근데 웬걸 이게 갖고 있는 모델의 불안정성을 몰랐던 거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러니까는 제도를 설계한 유럽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불안전했던 거예요. 제가 멍청했다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주택 가격 봐보세요. 이 남유럽 국가들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잖아. 미국하고 비교해 볼 때 보게 되면 미국 저리가 날 정도로 스페인 같은 경우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저게 돈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는 이 나라들이 잃어버린 10년이 온 게 아닙니까? 단위노동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를 많이 보잖아요. 물가를 볼 때 그 하이 지표들을 많이 봅니다. 하이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단위노동비용이죠. 단위노동비용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상품을 한 단위 만들 때 들어가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독일은 거의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남유럽 국가들은 급증하잖아. 왜 그렇습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금도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무역 경쟁력은 더 악화되지요. 경상수준이 더 악화되죠. 이랬던 거예요.
자, 국가 채무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보다는 GDP 대비로 보는 겁니다. 채무의 감당 능력은 고소득자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로 보는, 소득 대비로 보는 거고요. 근데 국가 채무와 민간 채무의 핵심 차이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국가 채무는 만기 때 차환이 가능합니다. 돌려막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히요. 돌려막기가. 그럼 국가 채무가 지속 가능성,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는 절대 규모가 증가하느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아까 뭐라 했었어요? 예? 뭐라 했습니까? 성장률하고 이자율.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되는 채무. 이걸 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아까 산식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 채무를 보게 되면 기재부에서 이것도 지난번에 보였던 정부 사이트에 보게 되면요. 이 나라 지표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맨 밑에 그린 색깔로 봐보세요. 국가 채무의 절대적 수준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채무 수준이 중장기 재정 여건 등에 비추어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가 더 중요하다. 지네들도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어. 그런데 추경호가 하는 건 뭡니까요? 지금 엄격하게 법률로 통제하겠다는 거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면 되는 건데 이걸 스스로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야. 자기들이 정의하는 거를요. 이걸 전문가들도 줘도 그러니까 이거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아까 보여줬던 거고요. 아까 그랬죠. 영란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더 뱅크 오브 잉글랜드, 디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뭐냐면 설립되던데 민간은행으로 1694년에 뭘로? 정부의 은행으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